요거 그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다음 주 금요일이 광복절인데 혹시 다음 주 금요일에 빠진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숙제 왔습니까? 얼마나 했는데요? 어느 정도? 10까지 했어. 혹시 다음 사람은 걔는 혹시 11까지 했나? 저 10까지 했어요. 아? 제가 잘못 봤어. 10까지 했어. 그러면 뭐좀 별로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이 9와 10을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11부터 9와 10은 간단하게 좀 볼 거고요. 11부터 해가지고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 지난번처럼 정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10까지 해봤다고 했으니까 9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나도 글을 읽으면서 특히나 10이랑 11 지문을 읽고 내가 문제를 풀려면 풀 수 있겠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생각해보는데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개념도 좀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되게 애매하고 약간 지문이 좀 지난번에 얘기했던 좀 지저분한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9는 좀 깔끔했어요. 그냥 빠르게 지문들 아마 여러분들 기억 좀 잘 안 날 수도 있으니까 훑어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라는 주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객체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하는 게 서양 철학의 주된 관심사였답니다. 그래서 휴는 객체를 감지할 수 있는 성질들의 묶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자, 그러니까 휴는요. 어떤 객체가 있어요. 객체라고 하는 건 내가 볼 때 그 대상인 거야. 맞죠? 이 대상이 감지할 수 있는 성질들의 묶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았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특정한 성질을 만났을 뿐이지 동일한 객체와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를 볼 때 보는 시간, 위치 등에 따라서 모습, 소리 등이 달라진단 말이야. 자, 그가 보기에 우리가 보는 것은 조금씩 달라지는 성질일 뿐 개로 불리는 동일한 객체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끊으면 내가 지금 오늘 너를 봐. 근데 오늘 보는 너와 내일 보는 너는 다른 거야. 왜? 하루만큼 늙었잖아, 너희는. 맞죠?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객체는 그때그때 동일한 것일 수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휴미 했던 생각입니다. 반면에 후설은요,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며 객체는 성질의 변화와 관계없이 하나의 객체로 존재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객체가 있다고 봤어? 없다고 봤어? 있다고 본 겁니다. 얘는 하나의 객체가 없다고 봤어. 왜? 오늘 보는 너와 내일 보는 너는 다르니까 객체는 동일하지 않아. 그런데 얘는 뭐야? 하나의 변하지 않는 객체가 있고 걔네들이 성질들을 일시적인 잠식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런데 오늘 보는 너와 10년 후에 보는 너는 성질이 다를 거란 말이야. 맞죠? 피부도 달라질 거고, 맞지? 혹시나 뭐 얼굴이 달라질 수도 있고,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부 일시적인 잠식에 불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후설은요, 객체가 매 순간 변화하는 일시적 성질과 우리가 그 객체를 다른 객체로 판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객체라고 여기도록 필히 갖추어야 하는 본질적 성질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늘 내 보는 네가 좀 띠꺼워. 그러면 10년 뒤에 보는 너도 띠꺼워. 그럼 뭐야? 너 본질이 변하지 않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본질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자를 뭐라고 보는 거야? 감각으로 보는 겁니다. 후자는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제 본질적 성질이라고 보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본질적 성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얘가 그냥 있을 때는 몰라. 근데 내가 얘의 관계를 생각해봤더니 얘는 좀 싸가지가 없네. 네. 근데 10년 뒤에 봤더니 또 싸가지가 없어. 그러면 뭐야? 얘는 본질적 성질이 변하지 않은 건데 그건 뭘로 파악할 수 있다고?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면에 얘가 코가 굉장히 오똑한 사람이었네. 10년 뒤에 봤는데 또 코가 어떡해? 그거 뭔데? 감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머는 흉과 후설 모두를 인간을 중심으로 객체를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인간을 중심으로 보는 것을 비판했다. 하머는 그러면 인간 중심으로 안 보겠다는 거겠다. 그쵸? 그는
주체라고 하는 개념을 거부했는데 그가 보기에 인간도 주체가 아닌 여러 객체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지를 하는 주체는 인간만 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다른 것들도 다 인지를 할 수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도 인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객체이기도 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흉과 후설은 인간은 전부 주체 관점이라면 하모는 인간도 객체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흉과 후설은 모두 인간의 사유와 관련지어서 객체를 강구했단 말이야.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이 인간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은 항상 주체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과 달리 하모는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이 대상에 대해서 지성을 가지고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어딘가에 존재하는 무언가는 있는 거야. 그럼 걔는 내 지성을 벗어난 곳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인간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걔네를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게 하모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인간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게 있고 걔네를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하모니였던 이야기. 그래서 그는 이러한 존재를 탐구하는 방법이 예술 등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이 미학이라고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다? 아름다움이라는 거야. 내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바로. 자, 그래서 그 미학을 제1철학이랑 이자 동시에 우선시되어야 되는 학문으로 여겼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모는 아름다움과 지식의 차이가 객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봤어요. 그는 객체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하거나 외부에 미치는 효과로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보았다? 지식이라고 보았답니다. 지식이 바로 뭔데? 객체를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하거나 그러니까 외부에 미치는 효과로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이 책상을 설명하는데 나무가 몇 퍼센트 쓰였고 쇠가 몇 퍼센트 쓰였고 뭐 스테인리스가 몇 퍼센트 쓰였고 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뭡니까?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 뭘로 한다는 거야? 지식으로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양초에 대해서 왁스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뭔데? 그 내부 구성 요소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연소하면서 빛을 내는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뭔데? 외부에 비치는 효과입니다. 이 빛은 누가 보는데? 보는 주체가 보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이 촛불 외부로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전부 지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아름다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미학이 최고라며. 맞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식은 더 낮은 거야. 자, 그래서 그는 전자와 같이 객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말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아래로 환원하기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래로 환원하기. 자, 그 다음에 후자와 같이 객체가 무엇을 행하는지를 위로 환원하기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얘네 두 개를 모두 말하는 걸 이중환원학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전부 뭐다? 지식의 유형들이라는 거야. 그는 환원하기를 통해서 객체를 서술하는 것을 직서적 표현이라고 명명한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환원을 통해서 서술하는 것을 직서적 표현이라고 명명하면서 직서적 표현이 대부분의 사유를 드러내는 방식이지만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는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아름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식보다는 아름다움이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객체를 어느 방향으로도 환원하지 않으면서 객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 중요합니다. 사실 이 문단을 읽으면서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하구나를 알아야 돼. 이게 뭐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는 건데? 아름다움의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뭔데? 어느 방향으로도 환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을.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보이는 또는 내가 사유하고 있는 그 객체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객체랑 나 사이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동등하게 만드는 거야. 너도 객체가 될 수 있고 나도 객체가 될 수 있어. 자, 그래서 지식과 무관한 인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았대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거야. 그게 지식과 무관한 거야. 근데 그러면 지식과 무관하다고 해서 얘가 존재하지 않는가? 그건 아닌 거야. 존재해. 왜? 쟤는 쟤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이러한 인지 활동이 바로 뭐다? 예술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식과 무관한 인지 활동을 예술이라고 한다. 자, 하모는 예술의 아름다움이 은유의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대요. 자, 이제부터 은유에 대해서 얘기할 건가 봐. 그는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의 긴장으로 이루어진 은유에 관심을 가졌대요.
은유에 왜 관심을 가졌을까요? 여기 나오는데 지각할 수 없는 객체랍니다. 얘 입장에선 지각할 수 없는 객체. 너무너무 흥미롭겠지. 왜? 지각할 수 없는 객체니까 우리가 지식으로서 사유할 수 없어. 뭘로 찾아야 돼? 아름다움으로 찾아줘야 돼. 맞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교사의 고유한 특성이 있을 거야. 그 성질들이 있을 겁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와 같은 직서적 표현에서 우리는 교사의 성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직서적 표현이고 이거는 전부 뭐에 해당하는데? 지식에 해당합니다. 맞죠? 이때 교사는 우리가 지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체입니다. 왜? 지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문장을 말하는 순간 얘네는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않아. 미적 효과가 없거든. 자, 그런데 교사는 양초이다. 이게 뭐야? A는 B다잖아. 맞죠? 자, 그래서 교사는 양초이다라고 하는 은유를 만들어내는 순간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사를 생각할 때 떠올리지 않는 양초의 성질이 교사와 결합하면서 양초 같은 교사라고 하는 객체는 환원하기로 표현할 수 없어. 왜? 이건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지각 파악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교사라는 객체와 양초의 성질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은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게 됩니다. 정확히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뭐가 생겨난다? 아름다움이 생겨난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접한 이들은 유추, 그러니까 정신적 활동을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유추를 활용해서 객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유추를 활용해서 객체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뭘 찾는다?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야. 양초는 교사는 양초이다라고 하는 순간 뭔데? 왜 그렇게 표현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표현의 근원지를 찾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야. 자, 플러스 학원은 예술이 감상자의 개입으로 완성된다고 보았는데 은유로 이루어진 예술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감상자의 미적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술은 누구의 개입으로 완성된다? 감상자의 개입으로 완성된다. 왜냐하면 예술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감상자의 미적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술을 사회, 예술가, 독자 등과 분리된 자족적인 단체로 본 형식주의자들은 감상자의 정서적 반응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거나 감상자와 상호작용하는 미술 형식인 연극성을 예술에서 배제하려고 하였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지문이 조금 애매한 건 이 형식주의자가 연극성을 왜 예술에서 배제하려고 하는지를 좀 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형식주의자는 무엇을 배제하려고 했다? 연극성을 배제하려고 했다. 그럼 여기서 연극성이라고 하는 게 뭔데? 예술 작품이 있고 독자가 있을 때, 감상자가 있을 때 이 감상자랑 예술 작품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어떤 예술의 형태가 있다면 걔는 연극성을 띠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연극이라고 하는 게 무대가 있고 관객이 있을 때 이 무대에서 무언가 예술적인 행위를 했을 때 여기 관객석에서 예를 들어서 환호가 터져 나와, 박수가 터져 나와,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이잖아, 그치? 근데 가끔씩이 아니라 어떤 예술 작품 경우에는 일방향의 예술 작품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를 그렸어. 그러면 지금 그 모나리자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1차원적으로 그냥 일방향적으로 감상만 하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야, 맞죠? 우리는 그에게 뭘 할 수 없습니다, 맞지? 자, 그래서 거기에는 연극성이 좀 없겠지, 후자에는. 그럼 전자에는 뭐야? 내가 연극을 하는데 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와. 그런 것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연극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식주의자는 그런 연극성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원은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감상자의 개입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 두 사람의 의견은 어떻게 되겠어? 서로 반대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입장을 반대하며 연극성을 어떻게 했다고? 긍정했습니다. 그는 연극성을 통해서 작품과 감상자가 서로 뭐 해서 융합하는 거야, 작품과 감상자가.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다?
미학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하모는 어떤 예술작품이 감상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감상자랑 서로 상호작용할 때 그때서야 아름다움, 그러니까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 그래서 감상자를 작품과 분리시켜서 예술의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기존의 형식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안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모는 예술작품이 감상자와 융합하더라도 이러한 혼성체가 실용적 목적이나 사회정치적 배경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므로 예술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러니까 이 어떤 예술작품이 감상자랑 융합해서 아름다움을 발생시킨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사회나 정치적 배경 이런 거에 간섭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예술 그 자체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사유와 무관한 대상에도 객체의 지위를 주고 탐구의 대상으로 삼은 하몬의 관점은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객체를 인식하던 이들에게 반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몬에게 사람들을 반성의 계기를 준 이유는 뭔데, 그 전에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어? 우리 인간은 다 주체야.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대상들은 다 뭐가 돼? 객체가 돼버려. 그런데 하몬은 어떻게 봤어? 인간 역시 객체가 될 수 있어 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반성의 계기를 마련했겠지. 그렇죠? 자, 또한 감상자를 예술의 필수 성분으로 수용하면서도 예술 작품을 둘러싼 환경, 예술가의 의도 등과 분리된 객체로 인식하는 하몬의 미학은 예술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쭉 넘어가서 3번문장 봅시다. 자, A, B라고 되어 있는데 A는 뭡니까? 지식입니다. B는 뭐냐? 예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A, B, 지식과 예술에 대한 하몬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1번 보면은 지식의 유형에는 1번 선지, 지식의 유형에는 객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소술과 무엇을 행하는지에 대한 소술 등이 있다. 요거 아까 지식의 종류 두 개로 나눴었다, 그렇지? 자, 그래서 맞는 표현. 자, 그 다음에 B는 예술은 직서적으로 객체를 소술하지 않고 은유를 활용하는 인지 활동이다. 또 맞는 말, 맞죠? 직서적으로 객체를 소술한다라고 하는 게 지식을 통해서 소술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A와 달리 B에서는, 그러니까 A 빼고 B, 예술에서는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에 긴장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각할 수 있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 무언가 사이에 긴장이 발생한다라고 할 때 예시로 나왔던 문장이 바로 이제 교사는 양초이다라고 하는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교사는 양초이다라고 하는 문장은 지각할 수 없는 객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할 수 있는 성질이 있어요. 걔네들 사이에서 뭐가 긴장이 발생하면서 은유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로 이제 예술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예술에서는 얘네들 사이의 긴장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B와 달리 A, 지식에서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미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와 B 모두 객체를 환원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환원하는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맞나요? 아니지. 왜 아닌데? 예술은 뭘 안 한다고 했습니까? 환원 자체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이 5번.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하몬과 프리드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미국의 미술평론가로서 형식주의자라고 불리는 프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형식주의 나왔었다, 그치? 자, 형식주의자라고 불리는 프리드는 예술의 주된 적이 연극성이라고 보았답니다. 아까 형식주의자 뭘 배제해야 된다고 했어? 연극성 배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야지 뭐가 생긴다고? 작품만의 자율성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감상자 배제하는 거야. 작품만 보는 겁니다. 그게 형식주의자.
자, 그래서 그는 감상자나 사회적 맥락을 배제하고 예술작품 그 자체에 주목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예술에서 연극성을 배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작품을 비평할 때 관심을 기울인 것은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객체의 본질과 같은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형태, 색상, 면 등의 작품 외면에 드러난 작품의 특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작품 속의 다양한 요소들이 맺는 관계에서 예술 작품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학 작품의 해석 관점으로 보자면 혹시 기억하시려나요, 여러분들? 문학 작품의 해석 관점으로 보자면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을 뭐라고 합니까?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죠. 기억납니까? 내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바로 이제 형식주의 비평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자면 1번 선지 하먼은 프리드와 달리 예술작품을 사회적 맥락에 종속된 것이라고 보았군. 맞나요? 아닙니다. 아까 하먼이 했던 얘기 중에 그거 기억납니까? 자, 예술작품이 감상자랑 상호작용하는 건 맞아. 그런데 이 상호작용한다고 해서 얘가 정치나 사회에 개입을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율성이 유지된다고? 개입 안 받습니다. 종속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프리드는 하먼과 달리 객체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미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보았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리드 본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색깔, 형태 이런 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맞죠? 아닙니다. 본질 파악 아니고요. 자, 그 다음 하먼과 프리드는 모두 감상자가 예술작품의 성립을 위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보았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먼은 감상자 중요, 프리드는 감상자 중요하지 않은. 맞죠? 자, 그래서 하먼이 틀린 말. 사실 프리드만 넣으면 맞는 말입니다. 맞죠? 자, 다음 4번 선지 하먼은 연극성을 예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자, 프리드는 연극성을 예술에서 배제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라고 되어 있다. 그쵸? 연극성 이 사람 필요하다고 했고 이 사람은 연극성 필요 없다, 배제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다. 그쵸? 자, 사실 헷갈리면 5번 선지 갈 거예요, 여러분들. 볼게요. 하먼은 예술가의 의도에 따라서 작품의 의미가 결정된다고 보았고, 프리드는 작품 속 요소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작품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보았다. 자, 이거 선지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면요, 프리드는 작품 속 요소들의 관계를 통해서 작품의 의미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 보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 맞지? 자, 그럼 요거 한번 봅시다. 예술가의 의도에 따라서 작품의 의미가 결정된다고요? 이게 왜 아닐까요? 왜 틀렸을까요? 자, 하먼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예술 작품이 있으면은 감상자와 상호작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작품을 만들었어. A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나는 분명히 A라는 의도로 만들었거든. 근데 온 국민이 B라는 의도를 가지고 감동을 받은 거야. 그러면은 이게 내가 예술가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작품의 의미가 없는가? 아니란 말이야. 왜? 감상자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A라는 의도랑 사람들이 감동받은 포인트인 B라고 하는 포인트가 융합돼서 아름다움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의 의도에 따라서 작품의 의미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감상자가 반드시 있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5번 선지가 틀림이 되는 겁니다. 의도에 따라 틀린 말. 자, 그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조금 더 빠르게. 자, 이게 진짜 골치 아픈 질문이었어요.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의식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등을 탐구하는 심리 철학에서 물리주의 이론은 물리적 현상으로 마음을 설명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감정, 생각, 의식 등 모든 심적 사건이 뇌를 포함한 몸의 물리적 작용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본다, 이미지에 불과하다 라고 보는 거래요. 뭐가? 물리주의 이론은 말 그대로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물리주의라고 되어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야? 물리적인 게 중요하다. 맞지? 자, 그러니까 이 마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건 그냥 물리적 작용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물리주의 이론이라는 거야. 다만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는 대해서는 이론 내에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밑에는 뭐가 나오겠어? 물리주의 이론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겠지. 그럼 얘네는 뭐에 차이가 있을까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입장이 다르겠지. 그걸 우리가 좀 비교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알겠죠?
보게요. 유형 동일설입니다.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 뇌의 특정 부위의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번개가 전기 방전과 동일한 것처럼 가령 고통이라고 하는 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생겼어. 근데 그게 결국은 뭐랑 똑같은 거야? 물리적 사건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뭐 이별을 했습니다. 남친과 헤어졌어. 헤어졌는데 이 헤어짐이라고 하는 사건이 고통이야. 근데 이 뇌파를 검사해봤더니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 그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고통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야? 남자친구랑 헤어진 게 그냥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거랑 똑같다고 환원되는 겁니다. 물리주의 이론에 따르자면.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심적 사건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마치 C 성분과 발환해가지고 생기는 신경생물학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유형동일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 스마트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입자들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을 초월하는 감각이나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어떤 무언가 고민들, 심적 고통, 뭐 이런 것들, 상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그런 거는 뭐야? 그냥 지나가다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즉 심적 사건은 뇌 안의 특정 프로세스와 똑같으므로 동일함으로 양자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말장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적 사건과 어떤 물리적 사건이 서로 프로세스가 동일하다네. 동일하다는 건 뭐야? B는 결국 A랑 똑같다는 겁니다. 맞지? 맞죠? 자, 그러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상관관계라고 하는 말이 뭔데? 상이 서로 상자입니다. 맞죠? 서로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가 필요해? 두 개의 대상이 필요해. 근데 얘는 이제 두 개의 대상이 아니야. 왜? 동일하거든. 맞죠? 그러니까 서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말장난이야. 그냥 둘 다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 그래서 이에 대해 예를 들어서 무엇이 무엇처럼 보인다와 같은 주관적인 경험은 자기의식의 내면에 대한 관찰, 즉 내관에 의해서만 포착된다라고 하는 반론이 있대요. 자,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경험은 내관에 의해서만 포착된다라고 하는 반론이 있대. 이 반론은 그러면 누구에 대한 반론인데? 물리주의자들에 대한 반론이겠지. 아니야! 마음속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스마트에 따르면 우리는 물리적 대상의 견주어 표현하는 방법 말고는 의식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야. 그 사람이 말하기를. 결국 네 마음속에 있는 거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물리적인 대상으로 환원해서 비유해서 바꿔서 표현해야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 왜? 너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내가 어떻게 알아? 맞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물리적 실제인 다른 무엇을 통해서 표현할 뿐이지 내관, 그러니까 이 내적 관찰을 통해서 관찰되는 경험은 세상에 없어. 왜? 증명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면 유형 동일설이 A 유형에 속하는 심적 사건이 X 유형에 속하는 뇌내 사건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비해서 토큰 동일설은 어느 순간의 심적 사건이 그 순간 그 사람의 신체에 발생한 물리적 사건과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끊으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이제는 넘어온 게 토큰 동일설입니다. 유형 동일성이랑 좀 다른 거야. 어떻게 다른데? 어떤 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적 사건이라고 하는 건 그 순간 그 사람의 신체에서 발생한 물리적 사건과만 관련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 토크는 개별 사례를 가리킨답니다. 그래서 토큰 동일설에 따르면 심적 사건은 윤곽이 불확정적입니다. 왜? 이 마음속에 있는 게 뭐 기쁘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기쁜 건데 3만큼 기뻐, 4만큼 기뻐. 불분명합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유형화해서 특정 유형의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심적 사건 유형화 불가능입니다. 토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개별적인 어떤 심적 사건이 있어. 그 순간 내 특정 영역에 발생한 개별적인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게 유형 동일서랑 토큰 동일서를 따지고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한데? 그러니까 너 헤어졌어? 근데 너 사실 헤어진 게요. 돌풍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랑 고통이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 과정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얘는 뭐냐면 너 그 고통,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뇌신경 검사해 보니까 이 물 부딪혔을 때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똑같은 거야. 둘은 똑같은 사건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그 뇌의 어떤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개별 사건, A라고 하는 개별 사건은 A-라고 한 똑같은 거야. B는 B-하고만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개별적으로만 똑같지 A라고 하는 이 전체를 유형화해가지고 얘는 그냥 같은 종류야 라고 묶을 수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둘 다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비슷한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과정은 미세하게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토큰 동일서를 주장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파? 그냥 아픈 건 알겠어. 그리고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도 똑같은 거 알겠어. 근데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는 다른 거 아니야? 이 사람은 3만큼 아프고 이 사람은 6만큼 아프다면 그건 어떻게 구분할 건데? 얘는 그 구분이 불가능해. 맞죠? 근데 그거는 서로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토큰 동일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토큰 동일설을 주장한 데이비드슨이라고 해서 이름 이제 나옵니다. 물리적 사건을 뺀 순수한 심적 사건이 존재할 수 없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데? 물리적 사건이 더 중요해. 물리적 사건 아래에 심적 사건이 있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종속적이야 서로는.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양상을 부수성이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은 뭔데? 물리적 사건이 더 위에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야? 심적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보통 뭐라고 합니까? 종속적 관계라고 하죠. 맞죠? 얘가 더 중요한 거야. 동등한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수반되는 부산물이다. 이건 아까 이제 종속적이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전자에서 후자로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영향을 주는 일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밑에 있는 게 더 안 중요하기 때문에. 자, 한편 기능주의는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 자체가 아닌 심적 사건이 수행하는 기능에 의해서 정의된다. 그러니까 심적 사건이라고 하는 건 얘가 수행하고 있는 이 기능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는 심적 사건을 특정 물리적 사건과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물리주의적 설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또 다른 종류의 생각이 나오는 거야. 어떤 종류의 생각이 나오느냐? 이 위에 나왔던 토큰 동일이랑 유형 동일은 뭐냐면요. 어떤 마음속에 사건이 있어. 그러면 얘를 뭘로 찾으려고 하는 거야? 너의 뇌에 일어나는 신경 중에서, 이 신경이 발생 중에서 가장 똑같거나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이건 두 개 똑같은 일이야 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런데 얘는 뭐야? 그런 이제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경 발생이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것과 동일시하지 않더라도 이 심적 사건을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가능한 게 바로 뭐다? 기능주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는데? 그건 이제 밑에 나오지. 자, 볼게요. 커트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을 제시했답니다. 자, 그래서 인간과 동일한 외모와 행동 패턴을 지니지만 몸의 물리적 구성은 전혀 다른 존재를 가정합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존재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반응을 한다면 그의 뇌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인간과 다르더라도 그거는 전부 뭐에 해당한다? 고통에 해당한다 라고 보는 관점이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의 구성이 완전히 다른 어떤 외계인을 만났어. 근데 그 외계인도 표정을 짓는 게 가능해. 근데 갑자기 어떤 표정을 짓는데 그 외계인이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런 표정을 지었어. 근데 그 표정을 보니까 그 표정은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짓는 표정이야. 그러면은 저 행위를 뭐라고 보는 거야? 우리는 고통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저 사람 기분 좋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뭔데?
기능주의적 관점입니다. 기능주의 중에서도 뭐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이라는 거야. 방금 얘기했던 그 예시가. 알겠죠? 자,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심적 사건은 인간의 C 섬유 발화, 외계인의 Q 섬유 발화 또는 인공지능의 특정 회로 활성화와 같은 다양한 물리적 사건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사람과 똑같이만 생긴 AI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얘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 표정을 지었어. 그럼 걔는 뭐야? 그때부터 이 표정이 고통인 거야. 왜?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저 표정을 짓는 이 신경은 다 고통스러울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을 발전시킨 포더는 인간의 마음을 뭘로 받느냐? 모듈화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이해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듈이 혹시 뭔지 압니까? 모듈이 혹시 뭔지 압니까? 혹시 이거 풀어봤던 사람 없어요? 이게 모듈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모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규격이나 기준 규격 같은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로 들자면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강의실이 있으면 다 똑같은 모양의 책상들이 비슷한 배열을 가지고 이렇게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쭉 놓여 있을 때 얘 하나가 바로 뭐냐면 모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에도 하나 있고 여기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있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가 배치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벽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한 칸이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한 칸의 모듈을 쭉 이어 붙여가지고 지금 하나의 벽면을 구성한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를 우리가 모듈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이 모듈화되어 있다고 보았대요. 자, 그러면 이 모듈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는 인지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하위 시스템이랍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듈들은 독립적인 입출력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대요. 자, 각각의 모듈들은 독립적인 입출력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이 문장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뒤에 문제 풀면은. 자, 이 독립적인 입출력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마음이라고 하는 게 마치 함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모듈화가 되어 있어. fx는 1인 거야. 그러면 이 x에 뭘 넣는 순간 달라질 거 아니야. 맞지? 이게 하나의 모듈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입력이 있어? 출력이 있어. 얘네는 다른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왜? 이미 모듈화가 되어 있거든. 이미 이대로 그냥 짜여 있는 거야. 맞지? 자,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부딪혔어. 아파. 찡그렸어. 이미 모듈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심적 사건, 물론 이제 심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 부딪히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헤어졌어, 슬퍼, 눈물이 뚝 흘러. 이게 뭐야? 지금 모듈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인 입출력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무언가에 간섭을 받지 않게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다양한 물리적 구조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포더에 따르면 각 모듈은 심적 표성이라고 하는 게 뭔데? 이 마음속에 있는 게 이미지화해서 그려지는 거, 그게 심적 표상이죠. 자, 그래서 이 심적 표상을 처리 대상으로 삼으며 이러한 표상들을 조작하여서 행동으로 연결하는 일련의 계산적 과정이 바로 뭐다?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표상들을 조작해가지고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치 이 인간의 마음 때문에 이 심적 상황, 이 마음의 무언가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이 막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마치 뭐다 표정이 바뀌고 뭐가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마치 이제 수식을 넣어서 계산하는 것처럼 이미 이제 다 짜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동일설이나 기능주의가 믿음, 욕구, 감정 등 심적 사건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온 일상적 용어를 물리주의 언어로 지금 번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 동일설이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기능주의 있었습니다. 기능주의 안에 뭐가 있었어? 다중 뭐시기 논변이 있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뭐야? 심적 사건을 물리적 언어로 뭐 할 수 있다고 봤어요? 번역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과 달리 소거적 유물론. 자, 요거 하나 좀 알고 갑시다. 소거적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알죠? 소거가 뭐야? 하나씩 지워가는 거잖아. 맞지? 유물론이 뭘까요? 이거 자주 나오는데. 유물. 물이라고 하는 게 뭐야? 물질적인 거, 물리적인 거.
실질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물론자들, 유물론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주 나와요. 알겠죠? 자, 그래서 유물론 할 때 물은 물론 증거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철저한 현실주의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애매모호한 심리 용어들을 싹 다 뭐 해버려야 된다고? 싸그리 모아서 폐기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얘는 너무 불분명하거든, 경계가. 그래서 그것들을 물리주의적인 언어로 뭐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대체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번역과 대체가 서로 다른 종류의 개념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뒤에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자, 번역이라고 하는 건 뭐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이런 문자를 썼어. 근데 사실 이 문자는 의미가 뭐냐면 A야. 그러면 얘를 A로 만들어주는 건 우리가 번역이야, 대체야? 번역입니다. 맞죠? 이건 번역이야. 그런데 어떤 A가 있는데 A 마음에 안 들어. B로 바꿔. 이제 얘는 없어. 이게 바로 뭐야? 대체입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이 심적 사건을 물리적인 표현으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심적 사건에 해당하는 그런 용어들을 싸그리 다 모아서 삭제시켜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리주의적인 언어로 다 대체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파이어와 벤트에 따르면 나 지금 괴로워와 같은 인간의 심적 사건에 관한 관찰 문장을 번역하려면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대요. 맞잖아. 원래 번역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맞지? 해석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는 근원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번역은 본인이 해, 딴 사람이 해. 딴 사람이 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나 지금 괴로워라고 했지만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궁금해 본 적 없습니까? 나 문득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괴로워해. 근데 괴로운 모습을 보니까 마음은 아파. 근데 내가 좀 미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괴로울까? 그걸 수치로 혹시 나타내면 몇일까라는 걸 생각을 혹시 해본 적 없나요? 자, 나 지금 괴로워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1만큼 괴롭단 말이야. 근데 누군가가 해석하기를 야, 얘 지금 괴롭대 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괴롭대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해석하기를 3만큼 괴롭대 라고 번역을 해줬어. 그 번역 제대로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왜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지를 번역하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럼 본질적으로 뭐가 발생해? 오해가 발생합니다. 맞죠?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심적 사건이라고 하는 건. 자, 그래서 그는 이처럼 부정확한 심리 용어를 전부 뭐 해야 된다고? 삭제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확한 신경과학적 설명으로 표시해야 된대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뇌 속에서 뭐 몇 번째 뭐 그 신경 섬유가 이렇게 돼가지고 발화가 되었어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들으면서 지금 몇 번째 신경 섬유가 발화되었구나, 이만큼 괴롭겠구나 라고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죠? 하여튼 이 사람 그렇게 생각했대요. 자, 그래서 그렇게 대체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이 아니라 대체야. 맞죠? 가령 과거에는 고통이 악마의 영향으로 설명이 되었지만 현대에는 소거되어서 신경생리학적 용어로 대체된 것처럼 빨간색으로 보인다와 같은 경험도 특정 파장의 전자기파에 따른 망막과 시승경의 반응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야. 빨간색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누군가는 이걸 빨간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주황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다홍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라고 빨갛게 보인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경험이기 때문에 얼마나 빨갛게 보이는지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자고? 어떤 파장이 있는데 그 파장의 전자기파가 뭐 어떻고 시신경의 반응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보인다 라고 하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자 라고 봤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뭘 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내관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경험, 저건 빨갛게 보인다라고 하는 건 뭐야? 내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경험도 전부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그렇죠? 자, 그래서 내관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경험들도 물리적인, 주의적인 언어로 대체될 수 있다 라고 봤던 게 이 사람의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심리 철학은 의식, 자아, 심신관계 등을 해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는데 물리주의 이론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마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켰대요. 그러나 의식의 주관적 경험, 자유의지, 인공지능의 의식 가능성 등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답니다. 향후 인지과학, 신경과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심리철학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지금 괴로워를, 나 지금 뇌 몇 번째 신경이 발화되었어라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자, 볼게요. 2번 봅시다.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은 유형동일설, 그 다음에 니은은 토큰동일성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모두 감각이나 의식의 상태가 뇌내의 물리적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봤다. 맞지? 이 기억 니은은 사실은 거의 물리주의적으로 설명하려는 거 거의 비슷하다고 했잖아. 맞죠? 맞는 말. 자, 다음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일상적인 심리 용어를 물리주의적인 용어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 아까 얘기했었지. 동일설. 얘네 둘 다 동일설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기능주의 있었습니다. 얘네 둘은 전부 뭐 하는 게 가능하다? 번역하는 게 가능하다. 근데 마지막에 나왔던 파이어머신이 얘는 뭐라고 했어? 번역이 아니라 대체해야 된다고 했잖아. 맞죠? 맞는 말. 자, 다음 기억과 달리 니은은, 자, 그러니까 토크는 심적 사건이 특정한 물리적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에 따른 부수적 현상이라고 본다. 아까 얘기했었네. 우리 위아래로 나눠져 있다고. 맞지? 그래서 종속적인 관계라고. 맞는 말. 자, 다음 니은과 달리 기억은, 그러니까 유형동일설은 심적 사건을 뇌의 특정 부위에서 발생한 신경생물학적인 사건과 구별할 수 없다고 보았다. 맞나요? 맞지? 아까 뭐라고 했어? 100% 동일하다고 봤습니다. 맞죠? 그래서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 5번 볼게요. 기억은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은 특정 유형의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되지만 니은은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 오직 하나의 물리적 사건에 대응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끊고 니 밑에 뒤에 니은부터 보면요.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 오직 하나의 물리적 사건에 대응한다고 보았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의 물리적 사건은 다른 말로 하면 뭔데? 개별적 사건입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어떤 심적 사건은요, 개별적 사건으로 환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환원해야만 한다 라고 얘기했던 게 아까 토큰 동일설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뒤에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틀렸는데요? 앞부분이 틀렸죠. 자,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은 특정 유형의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된다고요. 환원이 뭔데? 얘가 얘로 바뀌거나 대체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 둘은 심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요? 상관관계 없다고 했습니다. 왜 상관관계 없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서로 동일해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환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초에 동일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준비가 돼야죠. 자, 그다음 3번 문제. 혹시 3번 문제 풀어본 학생 있나요? 그 지금 오는 사람마다 다 물어보고 있는데 혹시 숙제 얼마나 풀었어요? 그 말을 해주세요. 92초까지 풀었다고? 그러면 인문예술 중간 푼 거 아니에요? 그럼 10까지 푼 사람도 있다고 했으니까 혹시 3번 문제 맞은 사람 있나요? 혹시 풀었어요? 3번 문제? 풀었습니까? 맞았어요? 풀었어요? 자, 봅시다. 왜냐면 이게 문제가 조금 뭐 어려운 것도 어려워요. 어려운 것도 어려운데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 나도 이거를 하나하나 성질을 분석해서 설명하고자 하니까 조금 100%다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지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봅시다. 말하고자 하는 바.
자, 최근의 언어 생성형 AI는 주어진 문장 입력에 대해서 인간이 말하듯이 새로운 문장을 출력한답니다. 어떤 AI는 그렇게 문장을 출력한대요. 자, 하지만 알고리즘에 따라서 작동하는 AI는 인간과 다르답니다. 자, AI가 하는 작업에는 지각, 이해, 학습 등 인간의 다양한 의식 형태의 근저에 깔려있는 뭐가 없다? 이 지향성이 없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AI가 하는 작업은 지향성이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인간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의식을 특정한 무언가로 향하면서 그것에 관련되고자 하는 지향성을 지닌다는 거야. 인간의 의식은요, 지향성을 지녀. 그런데 AI는 뭐가 없어? 지향성이 없어. 라고 보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기에서. 이러한 지향성은 의식과 행동에 일관성을 부여하여 인간이 통일된 주체로 자립하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통일된 주체라는 걸 뭘 통해서 증명 가능하다고? 이 지향성이라는 걸 통해서 증명 가능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지향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기서 설명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나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지향성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왜 사람마다 내가 선호하는 거랑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그치? 그럼 내가 뭔가 선택을 할 때 당연히 어떤 쪽을 선택하겠어? 선호하는 방향대로 선택하겠지, 조금이라도 더. 그게 바로 뭐야? 지향성이라는 거야. 근데 AI에게는 선호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나?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지금 이 보기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는 지향성이 없기 때문에 인간성이 없어. 인간은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성이 있어.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지향성은 의식이나 행동에 무엇을 부여해? 일관성을 부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계속 선호하지 않는 거니까 그쪽을 자꾸 피하는 거지, 의식적으로. 맞죠? 자, 일관성을 부여합니다. 인간이 통일된 주체로 자립하게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인간은 타자 역시 지향성을 가진 존재로 간주합니다. 내가 지향성이 있으면 딴 사람도 지향성이 있겠지. 맞죠? 즉, 우리가 문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문장에 의해서 표상되는 타자의 지향성을 이해한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다 라고 보는 게 이 보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포더 입장에서 뭘 하랍니까? 반론을 하랍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내가 볼 때 이 교재에서 만들 때 이 문제의 유형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포더가 말했던 게 바로 뭡니까? 인간의 마음은 뭐다? 모듈화가 되어 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다중 모듈에 의한 일련의 프로세스이므로 이거 지문에 있는 그대로의 문장입니다. 맞죠? 여기까지 맞는 말. 자, 지향성을 지닌 통일된 하나의 주체로서 인간을 상정하기 힘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이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어떤 이 물리적 사건을 행하는 건 전부 무엇에 따라서 하는 거다? 이 모듈이 진행하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계산된 행동들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을까요? 당연히 지향성이라고 하는 게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뭘 지향하기 때문에 뭘 선택하고 이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뭘 지향하기 때문에 어떤 표정을 짓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는 계산식이 다 만들어져 있고 어떤 상황이 심적 사건이 들어왔을 때 그 모듈에 따라서 나는 내 표정을 짓는 거야. 맞죠? 이거는 나의 지향성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지향성을 지닌 하나의 통일된 주체로서 인간을 상정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자, 2, 3, 4번은 사실 좀 가르기 쉬웠던 것 같아요. 자, AI가 외부로부터 자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AI가 외부에 존재하는 타자의 지향성을 의식한다는 걸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 보세요. 포더의 입장에서 반론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근거는 뭐를 들어야 될까요? 이 우리의 마음이 모듈화가 되어 있다는 게 근거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포더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 어느 정도 모듈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AI랑 다른 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하거나 또는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반론을 해야 되는데 AI가 외부로부터 자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AI가 외부에 존재하는 타자의 지향성을 의식한다라고 포더는 말할 수 없지.
왜? 포도는 타자에게 지향성이 있다라고 생각 안 하니까. 이해돼요? 자, 다음 3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타자의 문장에 표상된 지향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인간이 자신과는 다른 타자의 물리적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타자의 문장에 표상된 지향성을 이해한다는 것, 다른 타자의 물리적 구조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포도의 입장에서 여기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모듈화된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한다라고 하는 어떤 문장이 있었는데 사실은 2, 3, 4번은 전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포도의 입장에서 반론할 수 없는 논지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는 이 2, 3, 4번의 논지는 사실은 이 보기의 논지들이야. 그래서 포도의 입장이 거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4번, 2번, 3번 미안합니다. 2번, 3번 X해놓고요. 4번은 자, 요거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미안해요. 자, 동일한 문장에 대해서 AI가 출력한 문장과 인간이 표상한 문장이 다르지 않다면 인간에게 나타난 물리적 사건이 AI에게도 발생한 것이다. 이거 아까 무슨 주의라고 했어? 기능주의 중에서도 누가 얘기한 거? 커트넘이 얘기한 겁니다. 포더가 아니라. 이해되죠? 그래서 4번도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사실 5번이었어요. 자, AI에는 주어진 문장 입력에 대해서 새로운 문장을 출력한다라고 하는 이 출력 모듈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모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사실 AI는 그런 모듈이 존재하는 거 맞아. 맞지? 주어진 문장이 인간에게 말하듯이 새로운 문장을 출력합니다. 맞죠? 그러면 어떤 누군가가 이제 AI에게 주어진 문장을 입력하면은 AI는 출력할 텐데 뭘로 출력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계산식 가지고 추적해서 필요한 대답들을 하겠지. 맞죠? 이게 사실은 모듈화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게 존재하는 거 맞아. 그런데 AI 역시 마찬가지로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지향성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안다면은, 그러니까 1번 아니면 5번이라는 건 무조건이어야 돼. 왜 그런데? 얘네 둘은 동시에 맞는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데? 여기는 지향성은 인간이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향성을 가졌다네. 여기는 인간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는 인간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개 가지고 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은 그거 말고는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근거를 찾기는 좀 어려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답지를 봤는데 답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게 요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없다. 근거가 빈약하다. 라고 하는 설명이 끝이었거든. 그래서 사실은 해석하는 거는 내가 생각할 때 1번, 5번은 서로 반대말이기 때문에 이 지향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봤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은 이 모듈화된 일련의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이 심리적, 심적 사건을 표상할 뿐이지 어떤 지향성을 통해서 일관되게 뭔가 이렇게 소수라는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뒷문장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앞문장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를 읽으면서 이 선지들의 관계를 잘 봐야 돼요. 특히나 이제 뭐 이게 사실은 좀 별로인 거죠. 문제 자체가. 이게 1번, 5번. 둘 중에 문제. 근데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야 돼요. 그 고등학교 3학년 문제, 특히나 고난이도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어차피 여러분들 다 내년 고3 겪게 되잖아. 그치? 이 기출 문제들을 특히나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잘 풀다 보면 고난이도 문제들은 반드시 선지가 둘 중에 하나 남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둘 중에서 갈라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 가르는 건 엄청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해를 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가르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아주 디테일한 이런 이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걸 가지고 이제 선지를 좀 갈라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하고 나머지는 별로 지나갔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 5번 문제가 사실 좀 중요했죠.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사고 실험을 이해한 내용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흑백의 방에서 자란 메리와 존이라고 하는 두 명의 색채학자가 있다고 합시다. 자, 둘은 방 바깥세계에서 빨간색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어떤 파장의 빛으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안 돼요.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그들은 뇌의 신경 섬유에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빨간색을 지각할 때와 감각이 생기는지를 비롯하여서 색채 지각에 대한 모든 물리적 사실을 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은 무슨 섬유 발화야, 파란색은 무슨 섬유 발화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느끼는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라고 하는 내적 관찰, 내관을 전부 뭘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야? 물리적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조건이 그래. 맞죠? 자, 어느 날 메리와 존이 방에서 나와서 빨간색을 실제로 봤다고 칩시다. 까지야. 알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떻게 설명할지를 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5번 선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이어 모시기. 자, 어떤 사물을 처음 본 후 메리와 존이 저것은 빨간색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면 그러한 표현은 물리주의적인 언어로 번역 가능하다. 쌤이 아까 뭐라고 했어? 번역과 대체 중에서 이 사람은 번역이라고 해서 대체라고 했어. 대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냥 해석해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 심적 사건을 표현하는 문장들을 싹 다 어떻게 해버리자고, 소거해버리자고 얘기했던 사람이야. 맞죠? 그래서 번역이 아니라 대체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좀 사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야.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내가 이거 푸는데 시간 좀 꽤 걸렸거든요. 처음에 번역이랑 대체가 다른 개념이라는 걸 딱히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푸는데 다 맞는 말인 거야. 안 바꿔도 다시 다 맞는 말인 거야. 그래서 다시 지문을 넘어가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장난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를 좀 의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된다. 자, 다음 11번 지문 보겠습니다. 요것도 좀 어려운데, 요거는 그래도 여러분들 안 읽은 학생 다 안 읽었죠. 자, 그래서 좀 꼼꼼하게 안 볼게요. 이거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서 동일한 자아로 남아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가 일상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답니다. 자, 1분 전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가 동일하다는 의식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야. 이거 당연한 말이야. 맞지? 그래서 밑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은 1분 전의 너랑 지금의 너는 어떻게 똑같은데 그걸 너 뭘로 증명할래? 그 증명 방식이 밑에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가 다른 시간에 걸쳐서 동일한 자아로 남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격 동일성에 대해서 오랫도록 고민해왔대요. 자, 그래서 합리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데카르트는, 자,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위에는 뭐 중요한 거 없어요. 인격의 동일성이란 사유의 동일성을 의미한다는 거야. 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격의 동일성은 사유의 동일성이야. 그러니까 네가 1분 전에 너와 지금의 너와 똑같은 거는 1분 전에 가지고 있었던 너의 주관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주관이 똑같다는 거야. 생각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너는 같은 자아야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데카르트가 신체와 정신을 각기 다른 독립적인 실체로 봤습니다. 그걸 전제해야 된대요. 왜 그러냐?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데카르트는 영혼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추론했답니다. 존재는 신체 없이도 사유를 계속할 수 있다. 이는 존재란 신체 없이도 지속될 수 있고 존재의 지속이 신체의 지속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자, 이게 증명 방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뭐냐면요, 네가 여기에 존재해. 너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입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너의 신체가 꼭 필요할까? 라고 했을 때 데카르트는 신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데? 신체와 정신을 각각 다르게 분리했거든. 여기서 말하는 정신은 뭐 생각, 사유, 뭐 의심 이런 것들 다 포함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이건 배경 지식이긴 한데요. 데카르트는 워낙 자주 인용되는 사람이니까 데카르트가 또 유명한 명언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나요?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번역이긴 합니다.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의심한다거든. 의심한다.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는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까라고 했을 때 의심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존재에는 우리가 의심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을 하다가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의심을 했는데 얘는 의심이 불가능해. 그럼 걔는 뭐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존재하는 무언가에는 다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보자면 존재는 신체 없이도 지속 가능합니다. 뭐만 있으면 되는데 사유, 생각, 정신, 의심만 있으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존재는 신체 없이도 지속 가능합니다. 뭐만 있으면 돼? 정신만 있으면 돼. 맞죠? 결론. 자, 그러면 존재의 지속은 신체의 지속을 말하는 거야? 아닙니다. 자, 그러면 너는 여기 있다.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할 때 너의 몸이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된다고 판단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신체의 지속을 포함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분명히 너는 이 세계에 있어. 너는 이 세상에 있어. 근데 몸은 지금은 없어. 그러면 너는 이 세상에 뭐가 남아있는데? 라고 했을 때 남아있는 그 하나가 바로 뭐다? 영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적 요소로 신체 이외에 반드시 뭔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체만 가지고는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신체 없어도 존재 가능하다며. 그럼 역으로는 신체만 있다고 해서 존재가 안 되는 거잖아. 신체에 뭐가 필요해? 영혼이 필요해. 그래서 신체 이외에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럼 그 뭔가를 뭐라고 볼 거야? 영혼이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유는 단 하나의 주관이 영혼에 귀속된답니다. 자, 이 사람은 주관을 몇 개로 받느냐? 한 개의 주관으로 받습니다. 모든 사유는 단 하나의 주관인 영혼에 귀속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유, 생각이라고 하는 건 영혼에 귀속된 거야. 귀속된다 아까 맞다 그랬지? 사유는 영혼에 종속되는 겁니다. 영혼이 위에 있고 그 밑에 생각은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영혼에 의해서 존재는 지속합니다. 영혼이 뭐까지 하는데? 생각까지 할 거거든. 맞죠? 자, 그래서 사유가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동일한 존재로 남아있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몸이 없어도 돼. 너의 영혼과 정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존재는 계속 지속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유가 동일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랑 똑같다? 영혼이 동일하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1분 전에 너와 지금의 너가 영혼이 똑같아? 너는 동일인물이야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거랍니다. 자, 경험론의 전통에서 있는 로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로크에 대한 이야기 할 거야. 인격의 동일성이란 시간과 경험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답니다. 시간, 경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대요. 자, 그래서 형성되어가는 동일성을 의미하는데 특히 로크는 데카르트가 인격의 동일성 문제에 있어서 기억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억 필요 없어. 기억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너 1분 전에 영혼이랑 지금 영혼이랑 똑같아? 똑같아. 그럼 넌 동일인물이야 라고 판단했던 거랑 달리 얘는 뭐가 중요하다? 기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기억을 인격의 동일성의 중심축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로크에 따르면 인격의 동일성은 심적 상태가 연속되느냐를 통해서 증명되는데 심적 상태의 연속성은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과거의 행위나 생각들을 회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만큼 확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 있는데 미안합니다. 다시 자, 쭉 해서 심적 상태의 연속이냐에 따라서 증명이 되는데 이 연속성은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거 과거의 행위나 생각들을 회상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만큼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크는 인격의 동일성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을 가리키고 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은 기억의 연속성으로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예시가 아주 찰떡으로 들어져 있는데 자, 왕자의 의식이
구두수성공이 신체에 이전된 경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왕자의 의식, 정신이 구두수성공에 들어가 있다면 이 사람은 왕자가 구두수성공이야. 이 관점에 따르면 왕자인 거야. 왜? 구두수성공의 영혼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구두수성공은 그럼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겠어? 내가 궁궐에서 살았던 기억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누구라는 거야? 왕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옮겨지더라도 그 의식이 왕자로서 행했던 행동들, 이게 뭔데? 기억이지. 맞죠? 사고했던 사유의 내용들,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안에서 왕자의 인격이 동일하게 간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1분 전에 너와 지금의 너는 5살 때 기억이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일입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바로 뭐다? 이 로크의 증명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라이프니츠.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자, 로크와 마찬가지로 인격의 동일성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라고 보았답니다. 그러니까 뭐가 똑같아?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라고 보는 게 얘네 둘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는 뭘 중요하게 생각했어? 기억을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런데 얘는 뭘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이 과거의 행위나 사고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한 개인이 겪었던 과거의 특정 경험에 대해서 기억은 못해. 기억은 못할지라도 경험 과정에서의 지각과 사유는 그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어떤 A라는 연인을 덕질합니다. 좋아해요. 내가 기억을 잃어버렸어. 이때까지 살았던 기억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보는데 A라는 연예인을 봤어. 와, 미쳤다. 또 덕질 시작합니다. 얘네 둘은 뭐야? 기억을 잃었는데 동일 인물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 과정에서의 지각과 사유는 동일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취향 안 바뀐다 이 말이죠. 맞죠? 자, 그래서 개인의 다양한 지각과 사유가 개인의 의식이라는 하나의 실체의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이후의 활동들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기억 속에서 그 지각과 사유가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계속 일관성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게도 계속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야. 맞죠? 따라서 라이프니츠는 인격의 동일성을 기억에 기반하여 설명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기억 못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심적 상태의 연속성을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관계 안에서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 얘네들을 연결시켜주는 거는 바로 뭔데? 그 지각과 사유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분 전의 너와 지금의 너가 동일 인물이라는 건. 자, 칸트는 인격 동일성이라고 하는 이제 심적 상태의 연속성으로 설명되기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칸트입니다. 칸트는 인격 동일성이란 심적 상태의 연속성으로 설명되기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초자연적인 신과 관련지어서도 설명할 수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특히 그는 데카르트가 합리주의 전통 철학에 입각하여서 생각하는 나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혼의 실제성을 확언한 것에 대해서 무엇을 제기했느냐? 데카르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 생각하는 나라는 게 존재해, 의심하는 나라는 게 존재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존재라고 하는 건 신체와 무관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의문을 제기했다. 자, 그래서 칸트에 따르면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나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건 내부 감각의 대상이라는 거야. 내부 감각 대상. 내 영혼이랑 길 가다가 부딪힐 수 있어? 없어. 맞죠? 나의 내면으로만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이야. 물체와 같은 외부 감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혼은 마음에 의해서 인식되는 내부 감각의 대상인 것에 반해서 물체는 감각기관에 의해서 지각되는 외부 감각의 대상으로 이 둘은 구분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에서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는 내적 인식이 나를 지각할 수 있다거나 내가 실제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이거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인 거야, 내적인 거야? 내적입니다. 나의 생각이라는 걸 내가 길 가다가 부딪힐 수 있어? 없어. 맞지? 나의 생각이라는 건 내면에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인식 자체는 내면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한다라고 생각해봐봐. 내가 실제로 있는 거야. 그러면 내 몸뚱아리가 있는 거야. 맞지? 이거는 물리적으로 내가 감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건 내적인 거야? 아니야. 외적인 거야. 맞죠? 칸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바탕으로 외면에 있는 존재를 증명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게 칸트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한 나는 생각한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뭘 생각하고 있으면 나는 생각한다라는 말은 맞아. 맞지? 그건 전제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영혼의 객관적 속성, 실제성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영혼의 가능성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한 문장이긴 한데 굉장히 애매한 문장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혼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영혼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증명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저 문장으로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영혼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증명되는 근거로서는 쓸 수 없는데 영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나는 생각한다는 것으로부터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서 자아가 동일하게 남아있다는 점을 도출하는 것도 어떻게 되는데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이건 사실은 여기 있는 두 문장 이해하면 여기까지는 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내면에 있는 거는 외면에 있는 거 증명 불가능해. 그 말이 그 말이야. 맞죠? 그렇다면 칸트는 인격의 동일성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칸트는 우리가 스스로 동일한 인격성을 인식하는 것은 사실 단 하나의 주관이 아닌 무엇에 의해서 복수의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행하는 주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유되었어요. 그 내용이 후행하는 주관에 온전히 전달되고 그 사유가 동일하게 나라는 이름 하에서 사유된다면 복수의 주관으로 구성된 사유 주체가 이를 동일한 인격을 마주치는 것으로 의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예시로 들잖아요. 요걸 예시로 들면 아까 뭐랑 비슷하냐면요, 그 내가 기억 잃은 상태에서 A라고 하는 연이 똑같이 죽어가는 거 있죠. 이거랑 사실 똑같습니다. 근데 생각의 방향이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어려운데요. 자, 근데 복수의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다라고 본 건 무슨 말이냐면 1분 전에 너의 주관과 1분 뒤에 너의 주관은 서로 복수의 주관입니다. 동일한 주관이 아니라는 거야. 두 개의 주관 또는 여러 개의 주관이라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선행하는 주관에서도 이걸 좋아했어. A를 좋아했어. B라고 하는 후행하는 주관에서도 A를 좋아했어. 얘네 둘은 서로 1분 전에 너와 1분 후에 너가 동일한 인격으로 마주쳤네. 너네는 뭐야? 동일해. 라고 봐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칸트의 견해에 대해서 후대 학자인 스트루스는 심적 상태의 연속성에 기반한 인격의 동일성이란 구체적인 시공간을 살아가는 주체의 경험적인 인식에서 도출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며 복수의 주관을 상정하는 칸트의 견해는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자, 그러니까 칸트의 철학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주관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칸트 이전에 얘기를 했던 문단들은 전부 뭐냐면 다 어차피 동일 인물일 거 아니야. 동일 인물이니까 주관은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분 전에 너와 1분 후에 너가 사실은 주관이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서로 다른 주관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동일한 결과값을 내. 그럼 얘네들은 서로 만나는 거야. 만나면서 너네 둘 알고 보니 동일하네 라고 증명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문제는 2번 문제 봅시다. 자, 2번 문제 지금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미안합니다. 너무 시간 쉬는 시간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문제 맞추고 설명 가능하면 인정. 자, 앞에 보세요. 정답은요 2번입니다. 2번. 혹시 맞은 사람 있나요?
앞에 보세요. 자, 선지부터 한번 볼게요. 경험이 사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로크의 견해와 대립하는 면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경험이 사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점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 뭔데 유사한 겁니다. 유사. 둘 다 경험 중요하게 생각했잖아. 자, 다음 3번 선지 한번 볼게요. 인격의 동일성에 대한 인식이 허구라고 주장했다는데 이거 누가 주장했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스트루슨이 주장했습니다. 라이프니츠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기억의 동일성으로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로크의 견해와 대립하는 면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게 두 개가 다른데요. 얘도 틀렸습니다. 이 기억의 동일성이 아니라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죠?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뭔데? 로크의 견해와 대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의 동일성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로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기억의 동일성을 얘기한 사람은 로크. 라이프니츠는 이 기억의 동일성이 아니라 라이프니츠는 기억이 중요하지 않고 그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그 시간적 흐름 안에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5번 볼게요. 초자연적인 신과 관련 지역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였다라는 점인데 이 오늘 읽은 글에서 이거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알겠죠? 왜? 칸트도 이거 반대했습니다. 근데 칸트 뭐라고 돼 있어? 유사한 면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5번은 그냥 아예 틀린 문장입니다. 자, 그럼 2번 선지 한번 볼게요. 다양한 사유를 할 수 있는 실체를 전제하였다라는 점에서 데카르트의 견해와 매우 유사한 면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면은 되게 금방 풀리는데 그 다양한 사유를 할 수 있는 실체라고 하는 게 그 무슨 말인데? 이게 사실은 말장난입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사유를 할 수 있는 실체가 뭐야?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신체라는 말입니다. 자, 다양한 사유를 할 수 있는 실체야. 그러니까 사유를 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어떤 주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런 종류의 사유도 할 수 있고 저런 종류의 사유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사유를 할 수 있는 어떤 신체 또는 신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존재라고 칩시다. 그 어떤 존재를 전제했다는 점에서 데카르트의 견해와 유사한 면이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죠? 자, 왜? 결국은 생각을 기반으로 지금 1분 전에 너와 지금의 너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네가 1분 전에 너와 지금의 너는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데카르트잖아. 맞죠? 자, 근데 그 사유라고 하는 건 여러 종류의 사유겠지. 이 여러 종류의 사유 중에서 어떤 사유를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설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지 너는 1분 전에 너와 지금의 너가 생각이 똑같아라는 걸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전제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게 그러면 얘랑 뭐가 똑같은데? 아까 쌤이 얘기했어요. 얘는 기억을 잃어도 동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며. 어떻게? 1분, 그러니까 10년 전에 너와 지금의 너가 있는데 기억을 잃었어. 10년 전에 좋아했던 A라고 하는 연예인을 10년 후엔 너도 좋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뭐야? 어떤 사유의 종류에 해당한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기억이 아니라 어떤 사유를 바탕으로 동일 인물임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게 똑같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너무 쉽고 당연한 말인데 그냥 말을 어렵게 바꿔놨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잠깐만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 사실은 3번 문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안 풀어봤을 테니까. 이 3번 문제에 힌트 하나만 주면요.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주관만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글 중에서 모든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주관만이 존재한다고 얘기했던 학자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특히나 칸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어? 선행되는
주관과 선행된 주관과 후행된 주관을 서로 나눴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주관만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도 없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풀어본다면은 좀 쉽게 풀릴 겁니다. 칸트는 복수의 주관도 중요하게 생각했죠. 자, 다음 4번 봅시다. 그 A는 병에 걸려서 살 수 있는 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대요. A를 사랑하는 B는 어렵사리 A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병원을 찾아서 A를 데리고 갔답니다. A가 수술받기 직전 B는 A에게 수술을 받으면 살 수는 있지만 재밌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수술 받습니까? 오케이. 자,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받은 후에는 본래 자신이 아니게 된다고 판단했대요, A는. 자, 이거는 누구의 관점입니까? 로크의 관점입니다. 왜? 로크는 기억을 중요하게 생각했잖아. 맞죠? 그럼 이제 동일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수술 받고 난 뒤에 나는 내가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수술을 거부했답니다. 그러니까 B는 오랜 설득 끝에 A는 수술을 받고 병을 치료했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됐답니다. 그 여러분도 혹시 눈물의 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 봤나요? 안 봤어요? 눈물의 여왕 아닙니까? 김재원이야 지금. 맞죠? 자, A는 B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당당하면서 다정한 A의 성격은 이전과 다름이 없었대요. 자, 이거를 통해서 동일인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였어? 라이프니츠였죠. 라이프니츠는 기억은 없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의 A와 지금의 A가 동일한 인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B는 그런 A를 예전과 같이 여기도 사랑했대요. A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학습해 나갔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을 모습을 되찾고자 했고 B를 사랑하게 되었대요. 얘가 과거에 대해서 학습해서 모든 기억들을 다 학습 다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로크의 입장에서 바라보더라도 얘는 뭐가 될 수 있어? 과거의 A와 지금의 A는 동일 인물이 될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보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미리 생각하고 밑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자면 이번 선지 한번 볼게요.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쉬워요, 여러분들. A가 수술을 하면은 할 수 있는데도 수술을 거부한 것은 신체의 지속 없이도 영혼의 지속은 가능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는 수술하면 살 수 있는데 수술 거부했어. 왜 거부했는데? 거부한 이유가 뭐였어? 수술하고 나면 그거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왜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없어져서? 기억이 없어져서. 맞죠? 자, 수술을 거부했던 것은 신체의 지속 없이도 영혼의 지속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데? 동일인물이라는 말입니다. 맞죠? 근데 A가 거부한 이유는 뭐야? 수술하고 나면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랑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안 한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거부의 이유는 뭐였는데? 기억이 없으면 동일인물 아니다. 누구의 관점? 로크의 관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기억을 잃으면 그것은 동일인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라고 하는 근거가 세워져 있다면 이 선지를 읽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 12랑 13은 사실은 둘 다 할만해요. 둘 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거는 12번이라서 12번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읽은 그 현지식을 딴 데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3은 좀 활용하기 어렵고요. 자, 한번 볼게요. 유교 국가에서 즉위식은 천명을 양도받는 의뢰인 동시에 양위 계승의 전당성을 확보하고 백성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국가 행사로 왕위 계승에 담긴 이상적 가치가 반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유교 국가에서 즉위식이라는 건 당연히 왕이 즉위하는 걸 말하는 거겠지. 맞죠? 그러니까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는 거야. 자,
자 그러면 당연히 왕이 될 때는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왕이 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 즉위식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내는 국가 행사로 왕위 계승에 담긴 이상적 가치가 반영이 되었대요. 이상적 가치가 반영이 되었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 어찌됐건 정당성 확보를 하고자 하는 어떤 무언가의 이상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대요. 그럼 그게 뭔데? 유교 국가의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은 선양이라는 형태였답니다. 자 그래서 선양은 이는 이제 유교 정치의 이상향이라고 불리는 요순 시대에 나타난 왕위 계승 방식으로 형제나 장자에게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혈연적 세습 방식이 아니라 누구에게 갖다 주는 거야 왕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양에서 추구하는 왕의 자격은 뭐가 필요하느냐? 덕과 공공성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덕은 공손, 경량, 효도 등 개인적인 덕성에 그치지 않고 뭐로 나아가야 되느냐? 백성의 화목과 나라의 백성의 화목과 나라의 안정 및 번영이라고 하는 공적인 것으로 확대가 돼야 된대요. 개인과 공적 모두 덕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심과 민생의 안녕을 통해서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점에서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 왕권은 어디로부터 오니까? 하늘로부터 오니까. 자 그래서 국가는 왕의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자가 다스려야 했고 덕이 있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야 정당성이 부여가 된다. 자 덕이 있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가야지 정당성이 부여된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 있고 그 다음 왕이 될 때 그 사람의 혈연이 아니라 누가 돼야 된다고? 자격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덕을 갖춘 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공공성에 기초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봤습니다. 왜? 이 사람이 갖추고 있는 덕은 개인적 덕뿐만이 아니라 공적인 덕까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성에 기초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신의와 화목함이 갖춰진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선양이 담긴 생각이었답니다. 자, 많은 유교 국가에서 선양에 담긴 가치를 왕위 계승 방식으로 담으려고 하였고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런데 조선은 뭘로 왕위를 계승했습니까? 혈통으로 계승했잖아. 이시지반으로. 맞죠? 자 그래서 조선이라는 국가의 틀을 제시한 인물인 정도전은요. 군주의 지위도 도덕성이 기초할 때만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건 뭐 위에 있는 거랑 같은 관점이다. 그렇죠? 자, 조선은 혈통에 따라서 적장자 승계를 우선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혈통에 따라서 적장자 승계를 우선시했대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선양을 했어, 안 했어? 안 했다는 거야. 실제로 선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적장자라고 하는 게 뭔데? 첫째 아들, 맞죠? 첫째 아들 없으면 뭐? 둘째 아들. 순서대로 가는 거. 그렇죠? 자, 장자 승계를 이제 우선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치자의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은 한단 말이야. 왜? 이 조선은요 유교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유교 정신을 실현해야 돼. 근데 유교 정신에서는 분명히 도덕성,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왕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의 덕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당성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자 그래서 도덕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왕의 후계자는 단지 혈통의 계승자가 아니야. 물론 혈통에 따라서 왕위를 넘겨준 건 맞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어떻게 혈통 때문에 넘겨준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해서 넘겨준 거야 라고 하는 덕의 계승자가 되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덕을 갖춘 자가 군주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상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가가 분명히 중대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족 중에서 물려주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물려주지? 를 고민했던 거야. 그래서 조선의 즉위식은 선왕의 명령이나 유언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도장인 대보를 받고 어좌에 오르는 의식, 즉위 사실을 온 나라에 고하는 교서 반포, 그리고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식으로 구성되는데
즉위하는 상황에 따라서 절차상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선양이 갖고 있는 유교적 가치관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선양이 가지고 있는 유교적 가치관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왕위를 계승할 때는 크게 수선, 사위, 반정 이렇게 세 가지로 종류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수선은 선왕이 생전의 후계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었고요. 자, 혈통 내에서의 왕권 이동이었습니다. 생전의 후계자한테 물려주는데 대체로 세자 책봉해가지고 세자한테 왕권 물려주잖아. 맞죠? 통치자로서 최고의 자질인 덕을 기반으로 한 계승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의 왕이 다음의 왕에게 직접 왕위를 물려준다라는 점에서 무엇이랑 유사했다? 선양이랑 유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선일 때 즉위식의 절차는 선왕이 왕위를 물려준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선왕이 후계자에게 대보를 전합니다. 아까 도장이라고 했잖아, 그치? 도장을 전해줍니다. 자, 그러면 후계자는 어떻게 합니까? 안 받아줍니다. 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올리고 대보를 다시 선왕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경양, 겸손과 양보의 태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만큼 덕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대요. 이는 후계자의 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로 후계자가 혈통 때문에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명, 하늘의 명을 받고 왕위에 오른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살짝 악용한 사람이 있었죠.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 혹시 누군지 알아요? 사도세자 혹시 들어봤습니까? 사도세자? 그 뒤주에 갇혀가지고 죽게 된 이제 영조의 아들이다, 그렇죠? 이제 영조의 아들이 사실 영조가 좀 과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너무 과하게 오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사도세자가 이미 어른이 되고 한참 어른이 된 나이인데도 왕위를 물려받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정정하고. 근데 영조는 계속 세자를 책봉해가지고 왕위를 물려주려고 계속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세자 입장에서도 자꾸 애가 엇나가려고 하는, 사도세자가 자꾸 엇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영조 입장에서 엄하게 막 다스리려고 그렇게 했겠지. 자꾸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 사도세자는 이 사양을 받기 저기 뭐냐 수선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절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 근정전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선포되지 않으면서 자꾸 거절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헷가닥한 겁니다. 너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물론 이제 이 사도세자가 이제 흔히 미쳐버렸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이 미친 이유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것들도 많이 이제 배경이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계속 그렇게 했거든, 영조가. 왕위 넘겨주니까. 그럼 얘는 계속 뭐 해야 돼? 계속 거절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죽으면 되는데 안 죽어, 자꾸 영조가. 그러니까 어른이 됐는데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거를. 맞죠? 그래서 후계자의 덕을 강조하는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왕의 정치적 권위를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하들의 경하, 축하와 그 다음에 교서, 책을 만들어서 반포하는 의식, 문서를 만들어서 반포하는 의식은 새 왕의 등극을 백성과 함께 축하한다는 의미로 거행되었고, 새로운 왕은 덕에 기반한 어진 정치에 힘쓸 것을 다짐하며 책임감을 드러내는 등 왕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위입니다. 사위는 뭐냐면 사자가 죽을 사자거든요. 자, 그래서 선왕이 세상을 떠난 후 후계자가 왕위에 오르는 겁니다. 자, 조선에서 대부분 왕위 계승은 사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 적 대부분 없어요. 왜? 있긴 합니다.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태종, 그러니까 이방원이죠. 이 이방원이 자기 세자 책봉해가지고 왕위 넘겨줄 때도 이방원이 죽기 전에 그 왕위를 넘겨주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방원이 넘겨준 왕위를 받은 사람이 세종대왕이죠. 맞죠? 자, 그래서 뭐 대부분 수선으로 된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사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즉위식의 절차는 선왕의 죽음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 왕 됐다고 좋아하면 돼, 안 돼? 안 돼. 맞죠? 뭐 해야 돼? 슬퍼해야 돼. 자, 그래서 수선은요, 이 궁궐의 전에서는 행해지지 원래는 해야 돼, 수선은. 그런데 사위는 이와 달리 문 밖에서, 문에서 행해졌습니다. 왜 그런데? 이 전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왜냐면 선왕이 죽었잖아.
자, 그러니까 선왕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차마 왕위에 나아가지 못하는 후계자의 마음을 표현해야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선왕의 죽음을 막지 못한 불효자가 왕위에 오르는 의식을 전에서 편하게 치를 수는 없어 라고 하면서 전에 안 들어가고 문 밖에서 치르는 겁니다. 왕위 수여식을. 자, 그래서 선왕에 대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효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왕위 죽이식은 곧 선왕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의식인 국상의 일부로 이제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임금이 죽은 건 나라 전체가 그 상을 치르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치르는 상의 일부로서 이제 이 왕의 즉위식이 시행되는 겁니다. 임금 그 선왕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새로운 왕은 왕위 계승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에 더 관심을 주어야 그게 훨씬 더 유교적이기 때문에 효가 중요하니까. 맞죠? 자, 그래서 선왕의 죽음을 추모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먼저 상복을 입는 의식을 거행한 후 임시로 일반 복장을 입는 방식으로 이제 이 즉위식이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상복을 입고 그 다음에 임시로 일반 복장을 입는 방식으로 즉위식이 시행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후계자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마음을 자각하고 묵묵히 실천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애통의 마음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후계자의 도덕적 자질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왕은 단지 혈통의 계승자가 아니라 덕의 계승자라는 걸 겉으로 보여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하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사위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 반정. 난세를 바로잡아서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돌아가다. 제대로 된 곳으로. 맞죠? 자,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기존의 왕을 폐위합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는 방식이었어요. 반정은 왕조를 교체하는 역성혁명이 아니라 기존 혈통 중에 새로운 왕을 내세우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니까 이시지만 중에서 누군가 하긴 해야 돼. 왕족 중에서.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덕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지. 맞죠? 자, 그래서 새로운 왕을 정할 때도 무엇보다도 왕의 유력함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반정의 명분을 더욱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반정의 명분이 강화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왕 지금 덕이 너무 없어.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왕족 그 왕자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덕이 충분해.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 폐위시키고 어떻게 한다고? 이 사람을 왕 위로 올린다고. 맞죠? 자, 그래서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왕의 정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절차가 필요했던 거야. 그런 덕이 있는 사람을 뽑아내는 거. 자, 또한 무력을 사용한 것이 권력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왕이 덕이 모자라서 유교적 질서를 어지럽힘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을 해줄 테니까. 맞죠? 자, 그래서 반정은 임금의 유언이나 명령 등을 통해서 선왕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당연히. 맞죠? 자, 실제로는 신하들에 의해서 새로운 왕이 추대되었습니다. 신하들이 뽑아야 당연히 누가 덕이 있는지. 맞죠? 자, 그래서 새로운 왕이 추대되었지만 유교 질서상 신하가 왕을 세웠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명분이 필요해. 누구의 명분이 필요하냐? 바로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비입니다. 대비. 그러니까 선왕의 아내 또는 지금 이제 쫓겨나는 왕이 있다면 이 쫓겨나는 왕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의 승인이 필요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형식적인 절차이지만 대비가 선왕의 부덕함을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께서 지금의 왕은 너무 부덕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하면은 신하들이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면 대비는 어떻게 하겠어? 이 사람은 훌륭하다. 도장 확 찍어주면은 왕이 된다는 거야. 대비를 통해서.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실제로 대비가 왕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바꾸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비가 나는 바꿀 생각 없는데 이 신하들의 칼에 의해서 왕을 바꾸는 것도 일어날 수 있겠지. 맞죠? 실제로 그런 역사도 있었고. 그러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뒤에 문제로 나오지만 광해군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대비가 이 왕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광해군이 너무 사람들을 많이 죽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대체로 관점은요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자, 즉위식은 간단하게 진행됐고요. 즉위 후 내리는 교서에는 폐위된 왕에 대한 패정을 고발하는 거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전에 사람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를 얘기해줘야 되잖아. 맞죠? 그리고 그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내용을 다 보면 반정이 정당한 과정이었음을 드러내려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이번 문제 한번 봅시다. 조선의 3대 왕의 태종은 적장자인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러나 양녕대군의 행실이 바르지 않았어. 그가 왕이 되면 혼란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이에 태종은 양녕대군에게 1000명이 떠나갔음을 인정하고 세자에서 폐했습니다. 첫째 아들 안 되겠다. 왕 세자에서 내렸습니다. 이후 태종은 적장자 원칙에 따라서 양녕대군의 장자, 그러니까 양녕대군이 왕으로 안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태종의 아들인 양녕대군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태종의 입장에서 손자겠다, 그렇지? 이 첫 번째 손자, 이 장자를 세자로 책봉하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되게 어리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이때 영의정 유정현이 뭐라고 얘기했어? 모든 일에는 따라야 할 법도와 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진 사람을 세자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 세자가 돼야 돼. 그래서 태종이 결국 영의종의 의견에 따라서 셋째 아들이었던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했죠. 그래서 태종이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지. 맞죠? 신의 한 수였죠. 하여튼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요거 문제를 한번 해보면요. 문제는 사실 쉽습니다. 자, 2번 선지 한번 볼게요. 태종이 처음 생각을 바꿔서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한 것은 세자를 삼는 기준으로 덕을 가장 중요시 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덕을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 뭘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 혈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의 조언을 듣고 바꿨다라고 하는 건 뭐야? 아, 오케이, 얘가 진짜 덕이 있구나. 내가 덕 있는 애로 선택할게 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야? 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 덕이 중요시 되었다가 맞는 말이 되겠지. 맞죠? 처음에는 아니었어. 처음에 적장자 원칙에 따라서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한 건 뭐에 해당하는 거야? 적장자 원칙이라고 하는 혈통주의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봅시다. 광해를 폐위하고 능량군을 새로운 임금으로 세울 때 왕대비가 교서를 내려서 중매에 선유하였는데 그 다음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이제 이 광해, 그러니까 광해군이 얼마나 미친 그 사람이었는지를 좀 이제 적어놓습니다. 대비가. 그러면서 이 능량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새로운 임금으로 세웁니다. 누군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광해군 다음에 임금 누굽니까? 여보세요? 광해군 다음에 임금 누구예요? 인조죠. 대표적인 그 반조잖아, 그치? 인조 반정, 맞죠? 반정이 몇 개 없습니다, 맞죠? 우리나라 역사에. 이제 인조 반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조 반정을 할 때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대비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반정을 일으켰다. 그래서 인조 지금 1년이니까 인조 왕이 된 지 첫 해이겠지, 맞죠? 그 해 이런 글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교서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조가 왕이 되는 게 왜 그렇게 당연한 것이었는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4번 선지 한번 보면요. 능량군이 선조대왕의 손자이자 정원군의 맏아들임을 설명한 것은 새로운 왕을 추대하는 이 기준이 이상적 가치관에 따라서 혈통을 지키는 것에 있었음을 강조하는 것이겠군. 이거 지금 문장이 꼬여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꼬여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이상적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유교에서 이상적 가치관 뭐였습니까? 덕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설명 중에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 선조대왕의 손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 이거는 뭔데? 덕이야? 아닙니다. 이거는 뭔데? 혈통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그래서 이거를 밝히는 이유는 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왕족임을 밝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밝히는 거고 이 사람이 덕이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덕이 될 수는 없어요. 얘는 혈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혈통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겠군. 이거는 맞는 말이야. 맞지? 얘네 서로 연결돼. 근데 이게 이상적 가치관이랑 연결돼? 그건 안 돼. 왜? 이상적 가치관은 뭘 중요하게 생각했어? 덕을 중요하게 생각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들 한번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마치도록 할 테고. 자, 숙제 있습니다. 숙제는 뭐냐면요. 사회
1, 2% 오는 거고 과학도 1, 2% 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좀 풀어봐주세요. 알겠지? 그리고 다음 주 사실 반복절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선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해야 됩니까? 보여줄게.